물이 물속으로 흐르듯. 김지원. 오늘은 꼭 해지는 것을 보자.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날씨가 하루 종일 좋을 거라고 했었어. 아침을 먹으며 김윤수는 말하였었다. 어제도 그는 그렇게 말했었다. 직장에서 돌아온 김윤수는 샤워를 하고 하얀 바지로 갈아입었다. 그들은 옆으로 나란히들 서서 구름에 가린 해를 향해 건배하였다. 김윤수는 구름 때문에 해를 볼 수 없는 것을 서운히 여겼었다. 김윤수의 집은 바다를 늠름히 마주보며 미국 버지니아 해변에 버티어 서 있었다. 지하 1층, 지상 2층, 3층으로 된 집은 밝고 기능적이면서도 서늘한 그늘이 곳곳에 있고 기대하지 않던 곳에 단단하고 아늑하게 생긴 계단들이 나 있었다. 어느 구석을 가보아도 깨끗이 잘 꾸며져 있었다. 유리창이 많아 집안 어디에서나 바다를 볼 수가 있었다. 날씨 속에 웅크리는 도시의 집과 달리 날씨를 한껏 안으로 끌어들이는 집이었다. 김윤수의 아내는 오이, 호박, 토마토, 상추 등을 뜰 한쪽에 심고 식탁에는 매일 생화를 갈아 놓았다. 일기예보대로 날씨가 좋아 오늘의 일몰은 장관이었다. 김윤수의 아내가 오늘은 삼각형으로 생긴 유리잔에다가 샴페인을 따랐다. 식구들 어른 5명과 아이들 4명은 지는 해에 잔을 높이 들어 건배하였다. 김윤수는 멋진 일몰을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볼 때마다 새로운 기쁨을 주는 것은 자연이었다. 더구나 오늘은 보는 사람의 가슴속 깊이까지 물들이며 아름답게 지는 해였다. 2층의 끝 바다와 하늘이 한눈에 들이밀리는 전망이 좋은 방에는 김윤수의 80대 노모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는 해를 향해 술잔을 쳐드는 아래층의 소란과는 무관하게 오줌과 똥이 큰일이 된 좁다란 침상 하나의 영역에서 노모는 죽음의 영역으로까지 밀려가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만조가 되어 파도는 집 밑까지 뒤척이며 밀려왔다. 넓게 열려있는 수평선은 하늘과 섞여 들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은 김윤수의 누나 유나와 김윤수의 처제 일가족이었다. 김윤수의 누나는 2년 만에 온 것이지만 김윤수의 처제 일가족은 한국으로부터 이민을 와서는 김윤수의 집에다가 이민 보따리를 풀었다. 그들은 김윤수의 집에서 거의 1년을 살다가 따로 기념품 상점을 차리고는 상점 2층으로 아파트를 얻어나간 지 2년쯤 되었다. 김윤수 아내의 여동생이니까 김윤수에게는 처제가 되며 민영이에게는 아내가 되는 여자가 음식 쟁반을 들고 2층으로부터 내려왔다. 김윤수의 노모에게 음식을 떠먹이고 온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 미국에 와서 이 집에 살 때부터 김윤수 노모의 시중을 들었다. 바쁜 언니의 일을 덜어주려고 도맡아 하였으나 경제적인 기반이 약한 자기의 처지 때문인지 그녀와
그녀의 일가족은 언니 집에 종살이를 하는 것 같은 열등감이 종종 들었다. 그녀는 임신 8개월로 제법 무거운 몸이었다. 너도 어서 이리 와 앉아. 김윤수의 아내가 동생에게 말하였다. 어서 오세요. 이거 오실 때마다 수고가 크십니다. 김윤수가 말하였다. 할머니가 아주 맛있게 잡수던데요. 입맛을 다시시면서 내가 만들면 커피까지도 다 맛있대. 김윤수의 처제가 소홀한 노인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김윤수의 아내는 굳은 일을 맡아 해준 동생이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나는 매일 한다. 너는 어쩌다 와서 한 번씩이지만. 시어머니를 두 어깨에 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인데 자기는 시어머니의 노여움만 떠맡아 메고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 하는 일에도 빚만 났다. 옥수수가 오늘 건 다네. 너희들 더 주랴? 아이들 쪽을 보며 김윤수가 말하였다. 거기에는 사내 아이만 4명이 앉아 있었다. 국민학교 다니는 두 아이는 민영긴의 아이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김윤수의 아이들이었다. 잔디가 깔린 뜰은 어둠으로 가라앉아 갔다. 여러 형태의 그림자들이 커다랗고 조용히 잔디밭을 가로질렀다. 누나도 춤을 잘 췄지. 학교 다닐 때 학예에 나가서 무용을 했잖아. 송이가 걸음마 뗄 때부터 집에 가보면 누나가 데리고 춤을 추던걸. 김윤수는 유나가 대화에 낀 것이 기뻤다. 옛날에 서울에서 결혼한 누이의 집에 가보면 누이는 어린 딸을 데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김윤수의 아내는 자기들이 집만 크고 차만 좋지 보기보다는 어렵게 산다는 것을 틈틈이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결혼에 실패하여 거의 실성 지경에 이른 시누이 유나를 남편이 집에 데리고 있었으면 해 하는 것 같기에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었다. 민연기의 아내는 언니가 경제상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꼭 저를 들으라고 하는 것만 같았다. 민연기네는 상점을 차릴 때 언니네로부터 돈을 꿨는데 갚을 돈이 아직도 10,000불 이상이 남아 있었다. 김윤수의 아내는 제 동생 일가족을 이 집에 데리고 살 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미안해 했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럴 것 없었다. 동생은 살면서 집안일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유나나 시어머니는 내가 죄다 시중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또 이모도 오신단다. 내 처지는 하나도 살피지 않고 남편은 잘도 불러들인다. 미국이 어디 한국 같은가? 뭐든지 다 내 손을 거쳐야 한다. 새끼 밥부터 쇼핑, 관광까지. 소금기 머금은 바닷바람이 천천히 그들에게로 불어오고 있었다. 어느덧 달이 떠서 검푸른 바다 위에 은빛 강택을 힘껏 뿌렸다. 달의 얼굴 위를 가끔씩 지나가는 구름같이 그 무엇인지 여러 가지 얽힌 생각들이 유나의 마음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때마다 유나의 눈동자 속에 빛이 꺼지고 표정은 어두워졌다. 유나는 가끔씩 시계를 보았다.
2층에서 부조 소리가 길게 울렸다. 노모가 그 누구이던지를 부르는 소리였다. 김윤수가 자기 아이에게 말했다. 큰아이가 작은 아이를 식탁 밑에서 툭툭 발길로 찼다. 가보라는 뜻이었다. 작은 아이는 식탁 밑에서 그러는 형에게 한 번, 3개 발길질을 하고는 일어났다. 내가 갈게. 승희가 제일 착하구나. 어른들은 한마디씩 하였다. 승희는 부엌에만 전등을 켠 어둑시그레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호젓한 층계를 밟아서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갔다. 할머니는 늙어서 뺨에 있는 피부가 광대뼈보다도 훨씬 더 들어갔다. 아이가 온 것이 반가워 할머니는 춥다 하고 즉시 불평을 하였다. 할머니는 자기가 편안하고 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사람들이 정말 잘 있는 줄 알고 안 돌볼 것 같아서 사람의 그림자만 보면 불편을 호소하였다. 식구들은 할머니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귀를 대고 들어보았자 그녀가 하는 말들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면 상처를 입히는 말들이었다. 그녀는 자식들이 그녀의 것을 훔친다고 생각했으며 자기를 잘 안 돌본다고 하였다. 자식들이 노모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으나 잘 안 돌본다는 것은 맞는 말이었다. 노모가 불평을 하면 뜻은 대강 알면서도 가족들은 그녀의 말을 못 알아듣는 척 하였다. 방문하는 사람을 만나면 고적한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고 이 집에서 자기를 구출하여 양로원으로 보내달라고 졸랐다. 인생이 비디오로 볼 수 있는 영화 필름이라서 어느 순간이든지 스톱시키고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녀는 20살 가을에다가 정지시키고 싶을 것이었다. 일제시대 나라를 잃은 민족적 차원의 슬픔을 빼면은 그녀는 한 개인이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졌다고 할 수가 있었다. 미모, 건강, 춤과 노래, 그리고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여 사랑과 돈도 얻었다. 김윤수는 아내를 건너다 보았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가 없더라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어머니도 늙어가지만 나는 가만히 있나요? 나도 늙어요. 정말 늙어 죽는 순간까지 마음 곱게 쓰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소원을 해야겠어. 미국 할머니들 봐. 89에도 이쁘게 옷 입고 화장하고 밝은 웃음을 지으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아? 김윤수의 아내가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미인이었는데 말이야.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동양극장에서 승무를 출 땐 정말 선녀인지 나비인지 모르겠더라고. 김윤수의 어머니는 동양극장에서 춤추는 것으로 무대 생활을 마감하였다. 김윤수의 아버지는 흥행 사업을 하느라고 돈을 다 없앴다. 김윤수의 어머니는 무대 위에서 그녀의 아이들인 김윤수와 김유나 남매에게 어여쁘게 웃어 보였다. 어머니는 응석 부리고 불평이 많고 그런 것 같다가도 이상하게 힘이 있지. 나하고는 달라. 큰일을 당하면 의외로 조용히 헤쳐나갔어. 그 힘이 무엇일까? 생각에 잠겼다가
유나가 말하였다. 누나, 어머니는 착하지. 까다롭고 힘든 사람인 건 확실하지만 아주 착하지. 파도 소리는 밤바람과 섞였다. 김윤수는 부드럽게 노래를 불렀다. 유나의 생각은 마음을 씻어내는 파도 속을 가로질러 곧바로 침묵의 공간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유나는 그 한진석을 만났다. 우리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기는 힘들다. 나 자신부터도 모르고 있다. 무엇 때문에 나는 그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불행을 느끼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유나에게 어느 날 그는 홀연 나타났다. 17년 전 서울과 인천 사이를 달리는 시외 버스에서 유나를 만난 이래 그는 하루 한시도 유나를 잊은 일이 없다고 하였다. 17년간의 세월 속에서도 죽지 않는 사랑을 한진석이 정열적으로 표현할 때 유나는 감사와 감격을 느꼈다. 연정의 표적이 되어 우쭐해진 유나는 한진석을 믿었다. 유나는 그와 결혼하였다. 아마도 자기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보다고 유나는 믿었다. 유나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진실하고 그들이 느끼는 대로만 말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이상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유나가 진작 알아차렸어야 할 신호들이 있었다. 언제나 남으로부터 해롭힘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이용당하고 돈을 사기당하기만 하였다는 그의 과거. 유나의 이상적인 남자는 많은 것이 이상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유나에게 허물어지는 지붕에 깔려 사는 것 같던 첫 결혼 생활을 떠날 용기를 주었으며 가슴을 열어놓고 애정을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나마 알려주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가 영원히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도 몰랐다. 한진석에게 생각이 미치니까 유나의 심장은 다시 고통으로 조여들었다. 바다를 향하고 서서 노래하던 김윤수는 유나가 집으로 올라간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음악은 특별한 방법으로 김윤수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잘할 때 시골길을 가다가는 전선줄을 껴안고 그는 전선의 끊임없는 울림을 듣고는 하였다. 처녀적에 그의 방에 와본 그의 아내는 방이 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었다. 그 표현은 그를 기쁘게 하였으며 그녀와 물이 물속으로 흐르듯 평화롭고 남달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을 느꼈다. 유나가 집으로 들어간 후에도 김윤수는 한참 동안 바깥에 있었다. 하늘 위에서 아스라이 떨며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우주에 속해 있는 감정을 느꼈다. 자연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이해심이 김윤수에게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여름밤에 나무껍질 냄새를 맡고 자기가 만든 돌절구 속에 들어있는 달을 들여다 보았다. 풀밭 가운데 나타나 달빛에 한박 젖고 있는
저 하얀 꽃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피어나기 시작했는지 김윤수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신기해서 들여다 보았다. 겨울밤에는 벽난로의 굴뚝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가 오존 냄새를 품은 바닷바람과 섞이는 냄새를 그는 좋아하였다. 그는 집 주위를 돌며 집안의 모습을 만족감과 그리움을 품고 들여다 보았다. 아내는 고즈넉한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불러내어 갑자기 나타난 흰 꽃을 보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부르지 않았다. 아내는 늘 시간이 없다고 말하였다. 아내는 큰 집의 안팎을 돌보고 수리하고 정원을 가꾸고 김윤수 노모의 시중을 들고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며 집안 사람들을 돌보았다. 김윤수의 아내는 이혼이 밥 먹듯 흔한 이 세상에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과 좋은 집과 좋은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기의 삶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겼다. 정원은 꽃이 활짝 피었다. 농약과 공해가 없는 토마토와 오이, 호박, 상추, 깻잎, 고추, 파 등이 채마밭에 있었다. 집에서는 언제나 집안일을 하는 소리가 났다. 유나는 2층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유나는 다시 잠들고 싶었으므로 눈을 감았다. 유나는 침대에서 나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다. 복도의 끝방에서는 그녀의 어머니가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생명의 기운을 연소시키고 있건만 유나는 그런 어머니도 자기를 보호하고 염려하는 너그럽고 힘있는 어머니로 여겨졌다. 언제까지나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 고통이 지나가고 새로운 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자기는 2번씩이나 나쁜 남자를 만나 혼이 되게 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김윤수의 아내가 유나의 방문을 조금 밀었다. 문은 소리 없이 틈이 벌어지고 그 틈 사이에 김윤수의 아내가 우뚝 섰다. 어머니 방에 좀 들어가 보세요. 어머니가 아까부터 언니 일어났냐고 찾으시던데. 김윤수의 아내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똥이 묻은 이불과 옷을 들쳐 말아가지고 어머니의 방으로부터 나오는 길이었다. 어머니가 또 이불을 어지르셨어? 하루에도 어디 1~2번인가요? 이 일은 누군가 해야지요. 유나는 거울 앞에 서서 초라하고 거친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누가 이렇게 괴로워하나 하고 거울 속의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저게 나라고? 저게 나라고 아는 나는 누구일까? 영혼? 영혼은 어디 있나? 유나의 어머니는 발가벗은 몸을 부끄러운 듯 엉거주춤 웅크리고 요 위에 누워 있었다. 정선인 언제 나온대? 자기의 동생이 언제 나오느냐고
조금 전에도 물었던 질문을 어머니는 또 하였다. 자기의 동생이 이틀 후에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는 무인도에서 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같은 질문을 자꾸 하였다. 너희들은 아무리 있어야 소용이 없고 정선이 와야 기쁘겠다는 듯 했다. 어머니는 감정나게 굴었다.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고맙게 해준다고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고맙다고 말하였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꿋꿋하고 명랑하고 기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으나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어머니에게 그것은 바랄 여지도 없는 것일지 몰랐다. 김윤수의 아내는 장롱을 열고 시어머니에게 갈아입힐 옷을 꺼내고 있었다. 그녀는 시원시원히 어머니의 옷을 갈아입히고 나서는 어머니의 몸을 자기의 두 무릎팍 사이에다가 받치고 앉아서 머리를 빗기기 시작하였다. 김윤수의 아내는 다른 사람 같으면 한나절은 걸려야 할 일을 10분 내에 시원히 마치고 시원히 일어서서 시원히 방을 나갔다. 어머니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자 기분이 풀리며 피로하였다. 어머니는 홍곤한 잠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어머니의 육체 속에서 노쇠한 육신을 지키느라 힘겹게 애쓰던 생명 에너지는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안개가 풀리듯 풀려져 나왔다. 그녀의 요 위 손 닿는 곳에 놓여있는 부저를 눌렀다. 2층 욕실을 청소하던 며느리가 고무장갑을 낀 손을 한 채 대충 얼굴을 디밀고 뭐해요 어머니? 내 집을 가서 보고 왔다. 아주 예쁘게 지어놨더라.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시더라. 거기 제 집도 있었어요? 그건 모르겠더라. 그녀는 말하고 호물딱한 입으로 아기같이 빵긋 웃었다. 습도가 높아 실내에서 비가 오는 것 같은 오후였다. 김윤수는 기차역 앞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때 역 입구에 이모 부부의 모습이 나타났기에 황급히 차에서 내려 그들을 맞으러 갔다. 김윤수는 이모 내외의 짐을 실으러 차의 트렁크를 열었다. 이모 부부는 쉬지 않고 얘기하며 백발머리에 편안해 보이는 옷차림으로 오래 같이 산 의좋은 부부의 친밀함을 이국의 풍경 속에다가 서슴없이 나타내었다. 김윤수는 차에 무거운 네 덩이의 여행 가방을 씨름하며 다 실었다. 어머니는 좀 어떠시냐? 누워 계신 분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지 몸에 고통이 없으시니 그게 어머니의 복이지요. 네 처가 고생이 많겠다. 사람이 묻어내요. 어머니가 이모님을 얼마나 기다리셨게요. 김윤수의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며느리로부터 머리를 감겨받고 목욕을 하고 온몸에 베이비 파우더를 뽀얗게 뿌리고 며느리가 입혀준 연분홍빛 블라우스를 입고는 69세의 자기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도 와있다지? 유나는 좀 어때? 누나도 이모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김윤수는 안전벨트를 매고 차를 시동시켰다. 차는
드라이브웨이를 빠져나가 교통 속으로 섞여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모처럼 오셨는데 날씨가 나쁘죠? 오늘 같은 날을 불쾌지수가 높다고 말하나요? 그 음악은 그거 네가 지은 게냐? 왜요? 안 좋으세요? 좋다. 잠이 온다. 고단하신데 쉬시라고 틀었어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이런 걸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윤수는 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을 자기 것인 듯 자랑스럽게 설명하였다. 이모님, 해가 질 때 여기 풍경이 참 멋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집은 뭐냐? 아니요, 차로 한 20분쯤. 김윤수는 이곳을 혼자 많이 왔었다. 차를 여기에다 세우고서는 한참을 걸어 다녔었다. 키 큰 갈대들이 바람에 거칠게 흔들리는 벌판 끝에는 바다가 아슴푸러이 있었다. 이젠 집으로 직행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모는 누워있는 언니와 눈물을 쏟는 상봉을 10분쯤 하고는 여행짐 풀기에 골몰하였다.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구나. 보기가 영 안쓰럽더구나. 붙잡고 씨름하던 가방을 일단 밀쳐놓고서 이모가 말했다. 그녀는 죽음의 냄새와 맛을 언니의 주변에서 느꼈다. 말하기 못하다만 어머니 수의랑은 준비했냐? 이모가 물었다. 아니요. 왜 해놓지? 일 당하고 나면 좋은 걸로 못하고 또 수의는 해놓으면 오래 산다는 말도 있지. 가만히 있거라. 내가 서울 가서 좋은 명주로 해 보낼게. 그런데 어머니는 한국으로 모실 거냐?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김윤수는 점심시간에 차를 공원으로 몰고 갔다. 하나의 선율이 그 마음속에 끌어올랐기 때문이었다. 집안 가득히 식구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그는 뿌듯하였다. 옛날 여름철 이모의 집에 가면은 나무 그늘이 뜰하게 서늘이 잠겨있고 맛있는 음식이 풍성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하였다. 사촌들은 우울을 모르는 애들 같았다. 그 당시 이모의 집을 김윤수는 자기가 지금 재현한 것만 같았다. 그는 공원을 생각에 잠겨 거닐다가 떠오르는 선율에 시를 말들을 수첩에 적어 보았다. 제목은 행복이라고 붙이고 싶었다. 햇볕은 무게 없이 온 누리를 덮고 나무 그림자는 무게 없이 잔디 위에 얹히고 나뭇잎들은 무게 없이 가지 위에 달렸다. 물오리들은 무게 없이 물 위를 떠가고 그대는 무게 없이 내 눈 안에 든다. 유나의 시선은 유리창 틀로부터 나무와 바다로 건너갔다. 유나가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옆방에서는 김윤수의 이모 내외와 김윤수의 아이들이 비디오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유나는 어머니 입에 밥을 떠놓고 있었다. 요 위에 납작하게 누운 어머니는 음식을 삼키고는 음식을 흘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봉긋하게 모아서 벌렸다. 그 입에다 음식을 넣어주면 어머니는 맛있게 짭짭짭 씹어 삼키고 또 입을 벌렸다. 이모 내에는 일주일을 머물다가 시카고로 떠났다.
그들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로스앤젤레스, 하와이를 경유하여 귀국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떠나고 나니 집은 한적하였다. 마침 집에는 유나와 어머니 뿐이었다. 유나의 어머니는 음식을 씹으면서 초롱한 눈으로 유나를 올려다 보았다. 아기가 젖을 빨다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방긋 웃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그런 얼굴은 유나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유나는 직면에서 대할 수 없을 만큼 거세게 끓어오르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느꼈다. 유나는 이제까지 자기의 고통에만 골몰하여서 어머니에게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었다. 침대 시트를 휘감고 침대 위에 누워 있노라면 이모와 어머니, 늙은 자매가 한 방에 앉아 얘기하는 소리가 유나에게도 들렸다. 어머니의 말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으나 이모의 목소리가 커서 확실하게 들렸다. 그냥 애들한테 맡기고 언니는 마음 편히 먹고 있어. 늙은이는 말이야. 그냥 집에 있기만 해도 젊은 애들한테는 무거운 거야. 언니, 마음이 우울할 때는 노래를 해. 언니, 이 노래를 따라 해봐. 하고 이모는 소녀적 부르던 노래를 불렀다. 이모는 떠나는 날 짐 트렁크에 팔을 얹고 앉아 식구들에게 너희들 엄마한테 잘 해드려라.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하면서 눈물 지었다. 너희 엄마가 말이다. 시골에 올라와서 전문 학교를 다니는데 노래도 잘하고 유희도 잘하고 운동도 못하는 게 없었어. 유희랑 노래랑 잘하던 그런 날들이 정말 어머니에게 있었을 것이다. 여기 누워있는 늙은 여자가 바로 그 소녀였을까. 유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 같았다. 옛날에 살았던 그 누구가 현재 여기 있는 사람과 연결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어머니는 손으로 유나의 무릎을 토닥토닥 어루만졌다. 어머니는 유나가 밥그릇을 챙겨 들고 일어나서 훌쩍 방을 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잠시만 있다가는 혼자 내동댕이 쳐두고 훌쩍훌쩍들 종적을 감추었다. 어머니는 유나가 밥을 먹여주어서 기쁜 것 같았다. 유나는 울고 싶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르게 사는 길은 없나. 인간은 소우주이다. 신은 인간 안에 내재해 있다. 정신이 고귀하다고 하여도 인간은 참으로 깊숙이도 육체적이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있기까지에는 길다란 진화의 역사가 있었다. 김윤수는 바닷가를 산보하고 있었다. 밤이면 기온이 내려가서 두툼한 코트를 입어야만 되었다. 유나는 오늘 뉴욕으로 돌아가고 집에는 이제 그의 식구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김윤수는 그것도 또한 좋았다. 별이 밤하늘에 여기저기 돋아났다. 지구도 절묘하게 빛나는 하나의 별이라고 하였다. 다른 많은 별과 달리 지구에는 생물이 살고 있었다. 미국에 와서 3년쯤 되었을 때
잘 먹지 않고 힘든 생활을 하였음인지 김윤수는 몸이 쇠약해지면서 몹시 앓았다. 어느 날 그는 기진맥진하여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꿈을 꾸었던 것처럼 모든 것의 경계는 사라지고 특별한 것도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마음이 수말리 밖으로 사라졌다. 정신이 줄어들고 기운이 탕진되자 그의 육체는 정신도 기운도 없이 저 혼자 내동댕이 쳐졌다. 그때 모든 것은 새로 시작되었다. 몸의 기운과 몸에 붙이고 있던 습관들을 모두 비워냈을 때 그의 세포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깨어났다. 조금씩 서서히 깨어났다. 살아가려면 이 길밖에 없다 하고 그의 육체는 단단히 깨달은 것 같았다. 김윤수는 바닷가의 산책을 끝내고 집으로 향했다. 오는 길에 그는 죽은 나뭇가지들을 한아름 가져다가 집의 벽난로에 불을 피웠다. 불꽃은 탁탁 튀며 잘 타올랐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좋지 않아? 김윤수와 그의 아내는 오랜만에 생각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밤늦도록 얘기하였다. 아이들 얘기로부터 정원을 가꾸는 일, 집, 자동차, 아는 사람들, 들어가야 될 돈,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그들은 2층에 누워있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김윤수도 그것을 알았고 김윤수의 아내도 그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들은 너무 분명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